장애인들은 금융거래 등이 익숙하지 않아 금융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한 은행 거래에만 치중되며 금융투자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금융생활 관련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장애 유형에서 은행 예적금의 이용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장애인들은 금융 관련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금융 이해도가 낮아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곤 합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금융거래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ATM,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그 장벽이 더욱 높게 느껴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를 때 보안을 위해서 숫자의 위치를 랜덤으로 바꿔서 누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진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앱에서 공지사항 팝업창을 닫는 작업이 일반인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장애인에게는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지점 등에서도 불편한 점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종이 서명 방식에서 패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양손을 짚어야 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금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금융 지원 서비스 및 증여시 절세 제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한 장애인 지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OTP. 자금 이체 등을 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보안 매체는 OTP입니다. OTP는 원타임 패스워드의 약자로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보안 매체인데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이 OTP를 사용하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 음성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보이스 OTP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미리 보이스 OTP 발급을 사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이스 OTP에는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이 장치에 이어폰을 꽂으면 발생하는 비밀번호는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장애인 고객 지원 서비스. 은행, 증권, 보험, 카드회사 등 각 금융회사들은 장애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의 장애인 고객을 위한 주요 서비스 내용입니다. 첫째, 음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홈페이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 정보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둘째, 전맥 및 저시력을 가지고 계신 손님들을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에 이용하실 수 있는 점자로 만든 보안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각장애 고객을 위해 증권매매 수수료율을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전자금융거래 추가 본인 확인 시 보이는 채널 인증과 휴대폰 SMS 인증을 제공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 손님이 사용 시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365일 상담 챗봇을 통해 청각, 언어장애 손님 등이 불편함 없이 업무 상담이 가능한데요. 서비스 채널로는 홈페이지, 비대면 계좌 개설 앱,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TS, HTS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브라우저 이용해서도 다양한 금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한 증여세 혜택. 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의 명의자라고 할 수 있고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르게 설정되면 보험 수익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인 보험 수익자는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은 증여세 없이 매년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장애인인 아들이 매년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다면 매년 4천만 원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계속 비과세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의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관련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6.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장애인 신탁 증여세 혜택.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제도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 중 하나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장애인이 증여받고 신탁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애인이 자금의 운용 등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등록된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경우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억 원의 현금을 성인인 딸에게 증여했다고 하면 성인에 대한 증여공제 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7,76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딸이 장애인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5억 원 전액을 은행, 증권회사 등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으로 가입하고 장애인인 딸이 신탁의 이익을 전부 수령하고 신탁기간을 평생으로 설정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자금의 운용 등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5억 원의 금액은 한꺼번에 모두 증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누어 증여해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를 가진 A씨는 스스로 본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은행거래 등 금전관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부모님께서 도와주고 있지만 A씨의 연로한 부모님께서는 본인들이 사망한 후에 A씨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A씨를 도와 상속도 원활히 받고 이후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견인을 유언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후견제도를 활용하면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지 등 친변에 관한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후견인을 설정하여 장애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 설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청년 후견은 장애인 혼자 거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경우에 선택할 수 있고, 한정 후견은 일정한 몇몇 사무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싶을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견은 특정한 사무만 후견인의 지원을 받고 싶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고, 임의 후견은 아직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미래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을 받고 싶다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 선정 시에는 후견인을 누구로 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가족 중에서 결정하지만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인을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후견 개시 시점도 결정해야 합니다. 즉시 후견 업무를 개시할지, 보호자의 상속 이후에 후견을 개시할지 등 그 시점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 업무 대상의 범위도 결정하고 나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사례. 시각장애가 있는 K씨는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했는데요. 휴대폰 개통에는 필요하지 않은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K씨에게 요구하여 자연스럽게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고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 다른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는 장애인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는 제안입니다. 본인도 장애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장애인이 장애인의 불편함과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은 아이템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대부분 확정적인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장애인 대상 사기 범죄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인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다양한 도움을 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각인시킨 뒤에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 자금만을 받고 이에 대한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 뒤에는 투자 자금의 크기를 늘리라고 하거나 주변 친구나 친지의 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며 투자 자금의 크기를 키워가는 수법이 많으니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고발할 때 아무래도 신속성 및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특히나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사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개인 통장과 카드는 나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통장이나 카드를 달라고 해도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통장이나 카드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인터넷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통화 중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를 끊습니다. 여섯째, 전화로 대출 상담 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 근무 직원, 대출 상품 등 실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곱째, 보안카드나 안정성이 높은 보안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자녀, 조카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아래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범죄자가 요청한 계좌로 송금 이체한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여 송금한 은행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112로 전화하면 해당 은행으로 바로 연결해 신속하게 지급 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준 경우 피해 금액을 송금한 계좌가 없으므로 현금을 건네준 장소를 정확히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 신고 후에는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 전화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으로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